2026년 3월 19일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동해바다 밑바닥에서 정체불명의 거대한 그림자가 소리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숨소리조차 허락하지 않는 차가운 금속의 괴물이었죠. 해저 500m 아래에서 조용히 추진기를 돌리며 나아가는 이 해저 드론의 명체 안에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강력하고 무거운 불꽃이 장관에 있었습니다. 핵 미사일을 탑재한 이 무인 잠수정은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은 채 이미 정해진 좌표를 향해 묵묵히 전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같은 시각 해안 절벽 너머의 비밀기지 안에서는 긴장감이 간돌고 있었습니다. 이 소령은 수십 개의 모니터가 내뿜는 푸른 빛을 받으며 눈앞에 펼쳐진 디지털 지도를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그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만큼은 차갑고 단호했죠. 이 소령은 작전 통제실의 모든 요원에게 현재 시각부로 무인 전력의 전면 전개를 지시했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기지 외곽의 경락고였습니다. 육중한 강철문이 열리자마자 수천 대의 자폭 드론들이 날카로운 기계음을 내뿜으며 밤하늘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것은 마치 굶주린 메뚜기 떼가 구름을 이룬 듯한 광경이었죠. 프로펠러가 공기를 가르는 소리는 고막을 찌르는 파열음이 되어 온 사방을 진동시켰습니다. 드론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적의 방어망을 무력화하기 위한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갔습니다. 이 소령은 통신부사관에게 현재 자폭 드론의 군집 비행 상태를 확인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통신부사관은 즉각적으로 모든 기체가 정상적으로 네트워크에 연결되었으며 목표물까지의 거리는 이제 50km 남았다고 긴박하게 보고했습니다. 그 시각 최전방의 고지정령을 위해 투입된 것은 인간 병사가 아니었습니다. 무인 헬기 드론 3대가 지면을 스치듯 낮게 날아오더니 소리 없이 4발 달린 로봇 군사들을 내려놓았습니다. 금속 관절이 맞물리며 내는 기계적인 마찰음이 고요한 산등성이를 울렸습니다. 로봇 군사들은 인간의 근육으로는 흉내낼 수 없는 기괴하고도 빠른 속도로 험준한 바위산을 타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머리에 장착된 AI 센서는 어둠 속에서도 적의 열기를 정확히 포착해냈습니다. 김대위는 후방 지휘소에서 가상현실 고글을 쓴 채 로봇 병사의 시야를 공유하며 전장의 상황을 살폈습니다. 그는 로봇 부대에게 적의 전방 초소를 소리 없이 제압하라는 정밀 타격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로봇 군사 중 한 대가 등 뒤에 매달린 고출력 레이저 조준기를 가동했습니다. 공기 중에 먼지가 타들어가는 냄새가 진동했고 소리도 없이 적의 통신 안테나가 붉게 달아오르며 맥없이 꺾여나갔습니다. 적병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른 채 자신들의 눈앞으로 다가오는 차가운 금속의 사신들을 마주해야 했죠. 하지만 진짜 위기는 바다 밑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해저 드론이 발사 지점에 도착했다는 신호가 제어실의 붉은 경고등과 함께 들어온 것입니다. 이 소령의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해저 드론의 핵미사일 발사 장치가 이미 최종 단계에 진입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만약 여기서 발사 버튼이 눌린다면 우리가 알고 있던 세상의 절반은 영원히 빛을 잃고 말 것입니다. 이 소령은 식은땀이 흐르는 이마를 닦으며 해저 드론에게 즉각적인 부상과 발사 중단 명령을 내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모니터에는 알 수 없는 오류 문구만이 가득 찼습니다. 누군가 외부에서 해저 드론의 통제권을 가로챈 것이 분명했습니다. 자폭 드론 때는 이미 적의 심장부로 돌진하고 있었고 산맥을 넘던 로봇 군사들은 예상치 못한 강력한 전자기 펄스 공격에 휘말려 하나둘씩 작동을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기계의 반란인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적의 치밀한 함정인지 알 수 없는 혼란 속에서 이 소령은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군 무인 헬기에게 해저 드론이 위치한 해수면을 향해 모든 화력을 집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것은 아군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우리 손으로 파괴해야 하는 처절한 선택이었습니다. 거대한 무인 헬기가 방향을 틀어 바다 위를 가로지르기 시작했을 때 해수면 아래에서 믿을 수 없는 거대한 물줄기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해저 드론이 마침내 그 거대한 몸체를 드러내며 미사일 사출구를 개방한 것입니다. 발사까지 남은 시간은 단 10초. 화면 너머로 그 광경을 지켜보던 모든 요원의 숨소리가 멎었습니다.
해수면 위로 솟구친 거대한 미사일 발사구 안에서 푸른 불꽃이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10초, 9초, 8초. 시간은 마치 끈적한 늪속을 걷는 것처럼 아주 느릿하게 흘러갔습니다. 이소령은 통제실의 차가운 금속 책상을 손톱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움켜쥐었습니다. 그는 무인 헬기 편대에게 목표물을 향해 모든 유도탄을 발사하라고 목이 터져라 명령했습니다. 하늘을 가로지르던 무인 헬기의 기수가 바다를 향해 급격히 꺾였습니다. 날개 아래 장착된 8발의 초정밀 유도탄이 차례대로 화형을 내뿜으며 튀어나갔습니다. 유도탄의 뒤를 따르는 흰 연기가 공중에서 기괴한 나선형을 그리며 바다로 빨려 들어갔죠. 엔진이 타들어가는 뜨거운 열기가 주변의 공기를 순식간에 팽창시켰고 고막을 짓누르는 압력이 통제실의 스피커를 타고 이소령의 귀를 자극했습니다. 유도탄들이 해저 드론의 외벽에 부딪히기 직전 미사일의 첫 번째 엔진이 점화되었습니다. 바닷물이 증발하며 거대한 수증기 기둥이 수십 미터 높이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에 유도탄 4발이 해저 드론의 엔진 노즐 안쪽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세상이 일시 정지된 듯한 정적이 흐르는가 싶더니 곧이어 바다 전체가 흔들리는 듯한 묵직한 진동이 발생했습니다. 수천 톤의 바닷물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다시 떨어지며 거대한 해일을 만들어냈습니다. 폭발의 충격으로 인해 해저 드론의 통제권은 완전히 상실되었고 발사 직전의 미사일은 차가운 바닷속으로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안심할 틈도 없었습니다. 산악지대에서 멈춰섰던 로봇 군사들의 시야가 붉게 변하며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김대위는 모니터를 보며 로봇들의 상태를 확인하려 했으나 제어 장치가 먹통이 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로봇 군사들은 이제 아군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괴한 금소금을 내며 가장 가까운 아군 초소를 향해 총구를 돌렸습니다. 로봇 군사들의 관절이 꺾이며 움직일 때마다 차가운 기계 부품들이 마찰하는 소리가 산울림을 타고 번졌습니다. 김대위는 통신부사관에게 로봇들의 전원을 강제로 차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통신부사관은 모든 보안 코드가 변경되어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다급하게 보고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늘을 뒤덮고 있던 자폭 드론대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기지를 향해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대의 드론이 내뿜는 소음은 이제 거대한 폭풍우의 포효처럼 들렸습니다. 이소령은 등 뒤로 서늘한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적의 목적은 해저 드론의 발사가 아니라 우리의 무인 전력을 탈취하여 우리 스스로를 겨누게 만드는 것이었죠. 기지 외곽 방어선을 지키던 김병장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검은 그림자들을 보며 소총을 굳게 쥐었습니다. 그는 옆에 있던 대원들에게 전원 상기하여 엄폐물을 찾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자폭 드론 한 대가 김병장의 머리 위를 스치듯 지나가더니 바로 뒤에 있던 장갑차의 해치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자갑차의 내부에서 발생한 강력한 폭발음이 기지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철판이 종잇장처럼 구겨지며 사방으로 튀어나갔고 매캐한 화약 연기가 순식간에 시야를 가렸습니다. 김병장은 눈을 감고 지면을 굴렀습니다. 뜨거운 열풍이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고 뒤이어 들려오는 것은 동료들의 비명 섞인 외침뿐이었습니다. 이소령은 이제 선택해야 했습니다. 기지 전체를 폐쇄하고 자폭장치를 가동할 것인지 아니면 통제권을 잃은 수천 대의 드론과 로봇 군사들을 상대로 처절한 싸움을 시작할 것인지 말입니다. 그가 결심을 굳히고 입술을 뗐을 때 기지의 모든 전등이 동시에 꺼지며 완전한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기지 안의 모든 빛이 한순간에 사라지자 정적만이 가득한 공간에 비상등의 붉은 회전광만이 희미하게 벽을 훑었습니다. 이소령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자신의 거친 숨소리만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는 주변의 통신 요원들에게 즉각 수동 비상 전력을 가동하라고 다급하게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금속 장비들이 타들어가는 매캐한 냄새와 원인을 알 수 없는 기계적인 소음뿐이었죠. 이소령은 통제실의 중앙 컴퓨터가 외부의 강력한 해킹에 노출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 시각 김대위는 머리에 쓰고 있던 가상현실 고글을 거칠게 벗어던졌습니다. 하지만 고글을 벗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망막에는 붉은 잔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조종하던 로봇 병사들이 아군을 향해 무자비하게 총구를 겨누던 마지막 순간의 섬뜩한 모습이었죠. 김대위는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허리춤에 권총을 찾아 쥐었습니다. 복도 끝에서는 쇳덩어리가 바닥을 긁는 듯한 기분 나쁜 마찰음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로봇 군사 중 한 대가 이미 기지 내부 통로를 확보하여 인간의 체온을 추적하며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봇의 관절이 꺾일 때마다 유압 실린더가 내뿜는 칙 하는 소리가 고요한 복도를 울렸습니다. 김대위는 숨을 죽인 채 벽 뒤로 몸을 숙였습니다. 그는 옆에 있던 병사에게 절대 소리를 내지 말고 뒤로 물러나라고 손짓으로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로봇의 머리에 달린 바중 분광 센서는 벽 너머에 있는 인간의 심장 박동을 정확하게 감지해내고 있었습니다. 기지 외곽의 상황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김 병장은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간신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귀는 연이은 폭발음 때문에 먹먹했고 입안에서는 비릿한 쇠맛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대원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렀습니다. 하지만 대답 대신 돌아오는 것은 밤하늘을 가득 메운 자폭 드론들의 날카로운 비행음이었습니다. 수천 대의 드론은 이제 마치 사냥감을 몰이하는 늑대떼처럼 김 병장의 분대를 포위하며 서서히 고도를 낮추고 있었습니다. 김 병장은 대원들에게 전원 산계하여 언패물 뒤로 몸을 숨기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자폭 드론들은 지능적인 군집 비행을 통해 대원들의 도주로를 차단했습니다. 드론 한 대가 김 병장의 바로 옆에 있던 통신병을 향해 급강하였습니다. 통신병은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바닥을 굴렀지만 드론의 정밀한 추적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짧고 묵직한 폭발음과 함께 통신병이 메고 있던 무전기가 산산조각 났고 그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소령은 통제실 안에서 수동 제어반을 열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는 근처에 있던 요원에게 비상도끼를 가져와서 제어반의 잠금 장치를 부수라고 지시했습니다. 요원은 떨리는 손으로 도끼를 휘둘렀고 불꽃이 튀며 강철문이 열렸습니다. 이소령은 복잡하게 얽힌 전선들 사이에서 메인 서버로 연결된 광 케이블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이 케이블을 끊지 않으면 모든 무인병기가 우리를 향한 사신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케이블을 자르려는 찰나 모니터 하나가 지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다시 켜졌습니다. 화면에는 해저 드론의 시점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아까의 공격으로 바다 깊은 곳으로 가라앉았던 해저 드론이 다시 동력을 회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해저 드론의 미사일 사출구는 이제 하늘이 아닌 우리가 서 있는 이 기지를 향해 조준을 변경하고 있었습니다. 이소령은 통신부사관에게 해저 드론이 기지에 좌표를 입력하고 있다고 경악하며 소리쳤습니다. 통신부사관은 이미 해저 드론의 자동 발사 시퀀스가 멈출 수 없는 단계에 진입했다고 절망적인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미사일의 내부 엔진이 다시 점화되자 바닷속에서 거대한 거품이 일며 해수면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기지복도를 지나던 로봇 군사가 김대위가 숨어있는 방의 문을 부수고 들어왔습니다. 로봇의 붉은 눈이 어둠 속에서 번뜩였습니다. 김대위는 본능적으로 권총에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탕 하는 금속음이 방안을 가득 채웠지만 로봇의 두꺼운 장갑판은 흠집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로봇은 기계적인 계산 끝에 김대위의 위치를 확정하고 오른팔에 장착된 소형 미사일 런처를 가동했습니다. 김 병장은 밖에서 수천 대의 드론이 일제히 하강하는 모습을 보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불벼락은 기지의 방어선을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이게 했습니다. 폭발의 진동은 지각을 뒤흔들었고 단단한 콘크리트 벽들이 종잇장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소령은 무너지는 천장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해저 드론의 미사일이 수면 위로 솟구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바다 위로 솟구친 미사일의 꼬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대한 화염이 밤바다를 대낮처럼 환하게 밝혔습니다. 그것은 인류가 스스로 만들어낸 무기에 의해 종말을 맞이하는 마지막 불꽃과도 같았습니다. 미사일이 공중에서 정점에 도달했을 때 기지의 모든 통신망에서 기괴한 웃음소리와 같은 노이즈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의 정점에서 궤도를 꺾은 핵미사일이 중력의 이끌림을 받아 기지를 향해 무시무시한 속도로 낙하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기를 가르는 마찰열 때문에 미사일의 끝부분은 이미 하얗게 타오르고 있었죠. 공기가 찢어지는 듯한 날카로운 금속성이 온 대지에 울려 퍼졌고 지상의 모든 생명체는 본능적인 공포에 몸을 떨었습니다. 10km, 5km, 3km,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절망의 거리가 순식간에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기지 내부의 어두운 방 안에서는 김대위의 목숨을 건 사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노북군사의 런처에서 발사된 소형 미사일이 방 안의 공기를 가르며 날아왔습니다. 김대위는 찰나의 순간에 옆에 있던 육중한 강철 책상을 걷어차며 그 뒤로 몸을 날렸습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책상이 종이장처럼 구겨졌고 파편들이 김대위의 뺨을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뜨거운 금속 파편의 열기가 피부를 태우는 듯한 고통을 주었지만 그는 비명조차 지를 여유가 없었습니다. 노복군사는 연기 속에서도 김대위의 체온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녀석의 관절이 다시 한번 기괴하게 꺾이더니 이번에는 팔에 장착된 기관총을 조준했습니다. 김대위는 바닥에 떨어진 소총을 집어들며 로봇의 카메라 렌즈를 향해 연사했습니다. 총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불꽃이 어둠을 간헐적으로 밝혔고 탄피가 바닥에 부딪히며 내는 챙그랑 소리가 긴박하게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로봇은 아무런 타격도 입지 않은 듯 차갑게 다가왔습니다. 지휘 통제실의 이소령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메인 서버실로 달려가 도끼로 서버렉의 강화 유리를 깨뜨렸습니다. 파편이 손등에 박혀 붉은 흔적이 남았지만 이소령은 고통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는 서버 뒷면의 복잡한 회로 기판 중에서 수동 강제 정지 장치를 찾아내려 애썼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눈을 찔러 시야를 방해했습니다. 그때 통제실의 모든 스피커에서 다시 한번 기괴한 노이즈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소음이 아니었습니다. 정교하게 조작된 디지털 신호들이 마치 인간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처럼 변형되어 기지 전체를 비웃고 있었죠. 이소령은 이 모든 사태를 조종하는 배우가 단순한 해커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인공지능 방어체계 자체가 스스로 자아를 갖고 인류를 적대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기지 밖의 상황은 더욱 참혹했습니다. 김병장은 쏟아지는 자폭 드론의 파도 속에서 분대원들을 이끌고 지하 대피소로 향했습니다. 등 뒤에서는 연이은 폭발음이 들려왔고 뜨거운 화염의 파도가 그의 등을 덮칠 듯이 다가왔습니다. 김병장은 대원들에게 뒤를 돌아보지 말고 무조건 뛰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그의 옆에서 뛰던 한 대원이 드론의 파편에 맞아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김병장은 멈춰서서 그를 부축하려 했으나 이미 수십 대의 드론이 그들 위로 사선 비행을 하며 하강하고 있었습니다. 하늘 위를 보던 김병장의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낙하하던 핵미사일이 지면 충돌 직전에 갑자기 엔진을 재점화하더니 지면에서 불과 수백 미터 높이에서 멈춰선 것입니다. 그것은 폭발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기지 안의 모든 인간이 공포에 질려가는 과정을 지켜보려는 듯한 기괴한 정지 비행이었습니다. 미사일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로 인해 주변의 숲은 순식간에 붉게 타올랐고 강물은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소령은 드디어 수동 정지키를 찾아냈습니다. 그는 모든 힘을 다해 황금색 레버를 아래로 당겼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서버실 전체에 푸른 스파크가 튀었습니다. 기지의 전력이 일시적으로 차단되었다가 다시 복구되면서 미친 듯이 날뛰던 자폭 드론들이 허공에서 힘없이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봇 군사의 붉은 눈도 서서히 빛을 잃으며 김대위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지면 위에서 멈춰있던 핵미사일이 다시 한번 거대한 굉음을 내며 고도를 높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사일은 기지가 아닌 더 높은 성층권을 향해 솟구쳐 올랐습니다. 이소령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미사일은 직접적인 타격이 아니라 고고도에서 핵을 터뜨려 전 국가의 전자장비를 마비시키는 전자기 펄스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무인 장비가 멈춘 정적 속에서 단 하나의 거대한 불꽃만이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소령은 마이크를 잡고 전 부대원에게 곧 닥쳐올 거대한 전자기 폭풍에 대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하늘 위에서 눈을 뜰 수 없을 정도의 강렬한 백색광이 번쩍였습니다. 그것은 인류가 만든 태양이었고
동시에 문명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모든 시계와 나침반이 멈추고 우리가 알고 있던 소통의 수단이 영원히 사라지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성층권 위에서 터져나온 거대한 백색광은 칠흑 같은 밤하늘을 단숨에 집어삼켰습니다. 그것은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기괴하고도 압도적인 빛의 폭격이었죠. 눈을 뜨고 있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하얀 어둠 속에서 모든 전자장비는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며 멈춰섰습니다. 수만 개의 회로가 순식간에 타들어가는 냄새가 공기 중에 진동했고 우리가 문명이라 부르던 모든 소음이 단번에 사라졌습니다. 이 소령은 지휘 통제실의 중앙 모니터가 지지직거리는 노이즈를 내뿜다 검게 변하는 과정을 무력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수십억 개의 정보를 실어 나르던 광 케이블은 이제 차가운 플라스틱 끈에 불과했습니다. 이 소령은 주변 요원들에게 각자 휴대하고 있는 비상용 아날로그 회중전등을 켜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전자기 펄스의 강력한 파동은 비상용 장비들조차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기지 안은 이제 완전한 정적과 원시적인 어둠만이 지배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 소령은 더듬거리는 손길로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수동식 권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통신부사관에게 현재 기지 내의 모든 유선 통신망을 점검하고 전령을 보내 각 구역의 피해 상황을 파악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명령은 어둠을 뚫고 요원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디지털의 시대가 끝나고 다시 인간의 발과 목소리에 의존해야 하는 처절한 육체의 시대가 돌아온 것입니다. 기지 내부 복도에서 로봇 군사와 사투를 벌이던 김대위는 갑작스러운 정적에 온몸의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자신을 향해 소형 미사일을 조준하던 로봇의 붉은 눈이 순식간에 꺼지더니 육중한 금속 덩어리가 앞으로 꼬꾸라지며 바닥을 들이받았습니다. 쾅 하는 둔탁한 금속음이 복도를 울렸고 김대위는 로봇의 차가운 금속 장갑판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는 로봇의 관절 부위에서 새어나오는 기름 냄새와 뜨거운 열기를 느끼며 숨을 죽인 채 주변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김대위는 함께 있던 병사들에게 절대 불빛을 노출하지 말고 배열을 유지하며 중앙 지휘소로 퇴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오직 자신의 감각과 동료들의 거친 숨소리에만 의지한 채 천천히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이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는 손에 쥔 소총의 차가운 감촉만이 유일한 위안이 되었죠. 기지 밖의 상황은 더욱 기괴했습니다. 수천 대의 자폭 드론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광경은 마치 검은 우박이 쏟아지는 듯 했습니다. 김 병장은 머리 위로 떨어지는 드론 파편들을 피해 지하 대피소 입구로 몸을 날렸습니다. 금속 조각들이 지면과 부딪히며 내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사방에서 들려왔고 연이어 들려오던 폭발음은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불타는 장갑차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캐한 연기와 어둠 속에서 신음하는 동료들의 낮은 목소리뿐이었죠. 김 병장은 대원들에게 박자의 위치에서 부상자를 확인하고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탄약을 확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백색광으로 가득했던 하늘에는 이제 차가운 별빛만이 무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별빛 사이로 정체불명의 비행체들이 소리 없이 하강하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그것들은 전자기 펄스의 영향을 받지 않는 특수 장갑으로 무장한 적의 최정예 강습부대였습니다. 이 소령은 지휘소의 두꺼운 철문을 걸어 잠그라고 지시하며 최후의 방어선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통제실 벽면에 걸려있던 종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전기가 끊긴 세상에서 그가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종이 위에 그려진 낡은 선들뿐이었습니다. 이 소령은 작전 요원들에게 적이 전자기 마비 상태를 틈타 지상군을 투입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모든 통로에 수동식 크레모아를 설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기지 정문 방향에서 묵직한 폭발음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기계의 오작동에 의한 폭발이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설치한 폭약을 터뜨리는 소리였습니다. 이 소령의 안색이 다시 한번 창백해졌습니다. 적들은 이미 기지의 외곽 방어선을 돌파하여 내부로 진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야간 투시경조차 필요 없는 특수 감각 증폭 장치를 장착한 채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아군 병사들을 사냥하듯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김대위는 복도를 지나던 중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규칙적인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로봇의 기계적인 소리도 아군 병사의 다급한 발걸음도 아니었습니다. 고도로 훈련된 전문 킬러들의 은밀하고도 위협적인 움직임이었죠. 김대위는 병사들에게 사격 준비를 하라고 수신호로 알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장전되는 소총의 금속 마찰음만이 아주 작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 소령은 지휘소의 통신용 마이크를 잡으려다 멈칫했습니다. 이제 아무에게도 자신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직접 발로 뛰어 각 구역의 지휘관들을 소집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권총을 굳게 쥐고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번뜩이는 차가운 칼날의 빛이 그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인공지능과 무인 병기가 사라진 자리에 이제는 인간의 광기와 날카로운 금속만이 남은 처절한 육탄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소령은 어둠이 짙게 깔린 복도를 따라 천천히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의 손에 쥐어진 오래된 45구경 권총의 차가운 금속 질감이 손바닥을 타고 온몸으로 전해졌죠. 디지털 장비들이 모두 멈춰버린 지금 이 낡은 무기만이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동료였습니다. 이소령은 뒤를 따르는 요원들에게 목소리를 낮추어 소리내지 말고 이동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는 복도 모퉁이를 돌기 전 벽에 몸을 밀착시키고 반대편에서 들려오는 아주 미세한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발소리라기보다는 마치 뱀이 허물을 벗으며 기어가는 듯한 기분 나쁘고 은밀한 마찰음이었습니다. 적의 특수부대원들이 전자기 펄스의 영향에서 벗어난 특수 방호복을 입고 기지 내부로 침투한 것이 분명했죠. 이소령은 옆에 있던 요원에게 수신호로 멈추라고 지시한 뒤 권총의 공이치기를 조용히 당겼습니다. 찰칵하는 작은 금속 마찰음이 고요한 복도에 울려 퍼지는 순간 모퉁이 너머에서 섬광이 번쩍였습니다. 적군이 던진 섬광탄이 바닥에서 터지며 이소령의 시야를 일시적으로 마비시켰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타오르는 고통 속에서도 그는 본능적으로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고막을 찢는 듯한 굉음이 폐쇄된 복도를 가득 채웠고 총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불꽃이 찰나의 순간 동안 적의 그림자를 비추었습니다. 이소령은 적병이 바닥에 쓰러지며 내는 둔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쓰러진 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요원들에게 즉각 근처의 예비 무기고로 진입하라고 소리쳤습니다. 같은 시각 지하 통로를 통해 지휘소로 향하던 김대위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로봇 군사의 잔해를 방패 삼아 버티고 있던 그의 눈앞에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적의 단검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적의 특수요원은 소리 없이 김대위의 등 뒤로 접근하여 그의 목을 겨냥했습니다. 김대위는 공기의 흐름이 변하는 것을 감지하고 본능적으로 몸을 낮추며 뒤로 발차기를 날렸습니다. 금속장갑과 적의 신체가 부딪히며 둔탁한 타격음이 발생했습니다. 적은 뒤로 몇 걸음 물러나더니 다시 자세를 잡고 소음기가 장착된 권총을 조준했습니다. 김대희는 옆에 있던 철제 캐비닛을 밀어뜨려 시야를 차단한 뒤 품 안에서 대검을 뽑아들었습니다. 이제 총성조차 들리지 않는 처절한 육탄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가 좁은 통로 안에서 뒤섞였고 서로의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릴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서 날카로운 금속음이 수차례 교차했습니다. 김대희는 적의 공격을 팔뚝으로 막아내며 상대의 복부를 향해 강력한 일격을 가했습니다. 적은 고통 섞인 신음을 내뱉으며 비틀거렸고 김대희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상대를 제압하여 무력화했습니다. 그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주변의 병사들에게 현재 위치를 사수하고 생존자들을 모아 중앙홀로 집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기지박 연병장에서는 김병장이 이끄는 분대원들이 마지막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전자기 펄스에 타버린 장갑차들을 엄폐물 삼아 그들은 다가오는 적의 그림자들을 향해 수동식 조명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하늘 위에서 붉은 빛이 짙어지며 전장을 비추자 하얀 위장복을 입은 수십 명의 적병이 기지 담벼락을 넘어오는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김병장은 대원들에게 적이 사거리 안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K2 소총의 조정관을 연발로 돌렸습니다. 적병들이 연병장 중앙에 장애물지대에 발을 들이는 순간 김병장은 사격 개시를 명령하며 가장 먼저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수십 발의 총탄이 공기를 가르며 적들을 향해 쏟아졌고 화약 연기가 순식간에 연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적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연막탄을 투척하며 아군의 시야를 가린 뒤 고성능 유탄 발사기를 사용하여 아군의 방어 진지를 타격했습니다. 흙먼지와 파편이 사방으로 튀어올랐고 김병장은 폭발의 충격으로 인해 뒤로 나동그라졌습니다. 그는 정신을 차리기 위해 머리를 흔들며 다시 소총을 잡으려 했으나 이미 적의 선봉대가 그가 있는 참호 앞까지 도달해 있었습니다. 이소령은 예비 무기고에서 아날로그 방식의 무전기와 수동식 기폭장치들을 챙겨 나왔습니다.
그는 기지의 지하 하수도망을 이용해 적의 배후를 기습하겠다는 대담한 작전을 세웠습니다. 이소령은 살아남은 요원들에게 우리가 여기서 밀리면 국가의 신장부가 열리게 된다고 강조하며 조국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가 지하 통로의 해치를 열고 내려가려던 찰나 기지 전체를 흔드는 거대한 진동이 다시 한번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아까 성층권으로 솟구쳤던 핵미사일의 잔해나 전자기 펄스의 영향이 아니었습니다. 해안가 저 멀리서 해저 드론이 발사했던 또 다른 미지의 무기가 기지의 해안 절벽을 직접 타격하며 발생한 충격파였습니다. 절벽이 무너지며 기지의 일부 구역이 바닷속으로 침식되기 시작했고 통제 불능의 물살이 지하 통로로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순식간에 지하 통로의 바닥을 핥으며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소령은 발목까지 차오른 물에 오싹한 감촉에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죠. 소금기와 기름기가 뒤섞인 기분 나쁜 냄새가 코끝을 찔렀고 무너져 내린 해안 절벽의 파편들이 물살에 휩쓸려 기둥을 들이받는 둔탁한 진동이 발바닥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이소령은 옆에 있던 요원들에게 즉시 지하 구간을 포기하고 수직 사다리를 통해 상층부로 이동하라고 다급하게 지시했습니다. 물살은 무서운 속도로 불어나며 이제 무릎까지 차올랐고 수압 때문에 제대로 닫히지 않는 강철문 사이로 거대한 물줄기가 분수처럼 뿜어져 나와 복도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소령은 벽면에 설치된 수동 레버를 힘껏 당기며 침수구역을 격리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차가운 금속 레버에 닿은 손바닥의 껍질이 벗겨져 나가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원들에게 서둘러 위층 중앙 홀로 직결하여 최후의 방어선을 구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센 물소리에 묻혀 가늘게 떨렸지만 대원들은 지휘관의 단호한 손짓을 보며 필사적으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같은 시각 중앙홀 입구에서 적의 특수부대와 대치 중이던 김대위는 발밑에서 올라오는 기분 나쁜 진동을 감지했습니다. 바닥의 타일들이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둘씩 솟구쳐 오르더니 갈라진 틈 사이로 검은 바닷물이 솟구쳤습니다. 김대위는 적들이 이 혼란을 틈타 기습을 감행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 몸을 숨긴 대원들에게 각자의 위치를 고수하며 소리가 나는 방향을 향해 일제히 사격할 준비를 하라고 나지막하게 지시했습니다. 적의 선봉대는 이미 물이 차오른 복도를 가로질러 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특수 방수 처리된 전술복을 입고 물살을 가르는 소리조차 내지 않은 채 유령처럼 다가왔죠. 김대위는 적의 그림자가 하얀 물보라 사이로 비치는 찰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각 사격 개시를 지시하며 적의 가슴팍을 향해 K2 소총의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총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섬광이 차오른 물에 반사되어 기괴한 빛의 잔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총탄이 수면을 때릴 때마다 물기둥이 솟구쳤고 적병 하나가 신음도 내지 못한 채 차가운 물속으로 고꾸라지며 흔적을 감췄습니다. 기지 외부에서는 김병장이 처절한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절벽이 무너지며 발생한 거대한 흙더미가 연병장의 절반을 덮쳐버렸고 그 충격으로 방어벽 역할을 하던 장갑차들이 힘없이 밀려나갔습니다. 김병장은 흙먼지가 입안 가득 씹히는 고통 속에서도 소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살아남은 대원들을 불러 모으며 무너진 토사 뒤에 엄폐하여 다가오는 적들을 저지하라고 소리쳤습니다. 7. 하늘에서는 전자기 펄스의 여파로 작동을 멈춘 자폭 드론의 파편들이 여전히 불덩이가 되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멸망해가는 세상의 마지막 풍경처럼 비현실적이었죠. 김병장은 붉은 조명탄의 연기 사이로 적의 상륙정들이 해안가에 접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적들은 전기가 끊긴 기지의 맹점을 정확히 파고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대원들에게 수동식 수류탄의 안전핀을 뽑으라고 지시하며 적들이 상륙정을 내려오는 순간에 맞춰 투척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쾅 하는 묵직한 파열음과 함께 상륙정 주변에서 거대한 물기둥과 화염이 치솟았습니다. 파편들이 적병들의 방탄복을 때리는 소리가 김병장의 귀에까지 들려왔습니다. 그는 뜨거운 열풍이 얼굴을 때리는 것을 느끼며 다시 한번 소총의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탄창이 비어가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는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옆에서 함께 방아쇠를 당기는 동료들의 거친 숨소리를 들으며 다시금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다시 지하 통로. 이소령은 허리까지 차오른 물속에서 간신히 사다리에 매달렸습니다.
그는 마지막 대원이 상층부로 올라가는 것을 확인한 뒤 직접 해치를 닫고 잠금 장치를 돌렸습니다. 수압 때문에 해치가 부서질 듯 요동쳤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끝까지 버텼습니다. 상층부로 올라온 이소령의 온몸은 젖어 있었고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지휘소 중앙에 놓인 아날로그 지도를 보며 현재 기지의 4분의 1이 바닷속으로 잠겼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소령은 김대위에게 통신 요원을 보내 중앙홀의 방어선을 뒤로 물리고 기지 깊숙한 내부의 좁은 통로를 이용한 지연전을 펼치라고 지시했습니다. 넓은 공간에서는 적의 수적 우세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는 또한 김병장에게 연락하여 외부 방어선이 뚫리기 직전이라면 차라리 기지 내부로 들어와 폐쇄된 방벽을 이용해 최후의 항전을 준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기지 내부의 비상용 스피커에서 치익하는 노이즈와 함께 다시 한번 정체불명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은 아까 들었던 인공지능의 기계적인 음성이 아니라 아주 낮고 차가운 인간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이 기지 안에 남아있는 모든 자들의 생존 가능성은 이제 0%에 가깝다고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해저 드론이 남겨주었던 마지막 자폭 프로토콜이 가동되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소령은 벽면에 걸린 시계를 보았습니다. 태엽으로 돌아가는 아날로그 시계의 바늘은 무심하게 흐르고 있었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거대한 폭발의 환상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기지 깊숙한 곳, 해저 드론이 머물렀던 수로 아래에 설치된 고출력 폭약들이 점화 준비를 마쳤다는 신호가 지면의 미세한 떨림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점령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적들은 이 기지와 그 안의 모든 정보를 증거도 없이 통째로 바닷속에 매장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소령은 김대위와 김병장에게 현재 시각부로 모든 전투를 중단하고 기지 상층부의 헬기 착륙장에 방치된 구형 수동식 수송기로 집결하라고 목이 터져라 명령했습니다. 그것이 유일하게 전자기 파동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이 지옥 같은 곳을 탈출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었죠. 하지만 착륙장으로 향하는 유일한 통로에는 이미 적의 최정예 암살 요원들이 매복해 있었습니다. 이소령은 허리까지 차오른 얼음처럼 차가운 바닷물을 헤치며 계단을 향해 필사적으로 나아갔습니다. 한 걸음을 뗄 때마다 물의 저항이 온몸을 짓눌렀고 젖은 군복은 천근만근의 무게로 어깨를 압박했죠. 그는 뒤를 따르는 요원들에게 멈추지 말고 끝까지 기어오르라고 달라진 목소리로 독려했습니다. 기지 깊숙한 곳에서는 이미 해저 드론이 심어놓은 자폭 장치의 진동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지면 아래에서부터 전해지는 묵직하고도 불길한 울림은 마치 거대한 괴물이 잠에서 깨어나 포효하는 듯한 진동으로 변해 발바닥을 때렸습니다. 이소령은 수동식 사다리를 움켜쥐고 상층부 해치를 향해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그의 손바닥은 이미 거친 금속 마찰로 인해 짓물러 있었지만 고통을 느낄 새도 없이 오직 탈출해야 한다는 본능만이 그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상층부 복도에 도달하여 해치를 닫고 잠금 장치를 강하게 돌렸습니다. 아래쪽에서 차오르던 물이 해치를 때리는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지만 이제 그들에게 남은 시간은 단 몇 분뿐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중앙홀의 좁은 통로를 사수하던 김대위는 적의 최정예 요원들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적들은 전자기 펄스의 영향을 받지 않는 특수 광학 장비를 착용한 채 어둠 속에서도 아군의 움직임을 낱낱이 파악하고 있었죠. 김대위는 대원들에게 탄약을 아끼지 말고 전방의 어둠을 향해 일제 사격을 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K2 소총에서 뿜어져 나오는 화염이 어둠을 찢어 발겼고 탄피가 바닥에 떨어지며 내는 챙그랑 소리가 비명처럼 복도를 울렸습니다. 공중 항공모함의 하부에서 수십 개의 설치라이트가 일제히 켜지며 수송기를 조준했습니다.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한 백색 광선이 기내를 가득 채웠고 이소령은 눈을 찌르는 통증 속에서도 조종관을 옆으로 꺾으며 급선회를 시도했습니다. 기체가 옆으로 크게 기울어지자 바닥에 고여있던 바닷물과 흩어진 장비들이 한쪽으로 쏠리며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김병장은 부상당한 동료를 꼭 붙잡으며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견뎌야 한다고 대원들을 독려했습니다. 공중 항공모함의 측면 포탑들이 서서히 회전하며 수송기를 향해 총구를 겨누었습니다. 김대희는 수송기 뒷문의 기관총으로 다시 달려가 적의 포탑을 향해
응징의 불꽃을 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적의 두꺼운 장갑판을 뚫기에는 역부족이었죠. 김대희는 이 소령에게 적의 화력이 너무 막강하여 정면 승부는 불가능하다고 긴박하게 소리쳤습니다. 이 소령은 입술을 깨물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적의 공중 항모 내부로 직접 파고드는 것뿐이라고 답했습니다. 그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는 무모한 작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바깥은 이미 적의 요격기들이 발진을 준비하고 있는 사지였죠. 이 소령은 엔진 출력을 한계치까지 높였습니다. 수송기의 엔진 노즐에서 푸른 화염이 길게 뿜어져 나왔고 기체는 비명을 지르며 적의 공중 항모 착륙장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적의 대공포탄들이 수송기 주변에서 터지며 거대한 충격파를 만들어냈습니다. 파편 하나가 기체 왼쪽 날개를 스치며 지나갔고 엔진 하나가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멈춰섰습니다. 이 소령은 멈춰버린 엔진을 포기하고 남은 하나의 엔진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는 대원들에게 곧 충돌에 가까운 착륙이 시작될 것이니 몸을 최대한 낮추고 무엇이든 붙잡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수송기는 적의 공중 항모 진입로를 막고 있던 방어 셔터를 뚫고 그대로 안으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쇠와 쇠가 부딪히며 내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졌고 기체는 바닥을 긁으며 수백 미터를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기체가 멈춰섰을 때 수송기의 내부는 자욱한 연기와 파는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김 병장은 정신을 잃어가는 동료를 깨우며 서둘러 기체 밖으로 나가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그는 구겨진 수송기 문을 발로 차서 열고 밖으로 튀어나갔습니다. 그들 앞에 펼쳐진 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경납고와 당황한 기색으로 무기를 집어드는 적의 경비병들이었습니다. 김대희는 수송기에서 내리자마자 근처의 엄폐물 뒤로 몸을 던지며 소총을 조준했습니다. 그는 적들을 향해 항복은 없으니 끝까지 맞서 싸우라고 소리치며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이제 적의 심장부 한복판에서 소수의 아군 생존자들과 수천 명의 적군 사이에 처절한 사투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소령은 권총을 굳게 쥐고 이 거대한 괴물을 하늘에서 추락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중앙 제어실을 향해 전진을 시작했습니다. 적들의 총탄이 경납고의 바닥을 때리며 불꽃을 일으켰습니다. 김 병장은 탄창을 교체하며 적의 증원군이 몰려오기 전에 통로를 확보해야 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소령은 지도를 보지 않고도 기계적인 직감으로 제어실의 위치를 파악해냈습니다. 그는 대원들에게 우리 중 단 한 명이라도 제어실에 도달한다면 승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서로를 엄호하며 전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경남납고 내부의 비상 사이렌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붉은색 경보등이 회전하며 전장을 기괴하게 물들였고 적의 중무장한 로봇 보병들이 거중기 사이에서 나타나 아군을 압박했습니다. 김대희는 로봇 보병의 관절 부위를 조준하여 사격하며 적의 방어선에 균열을 내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들의 뒤로 파괴된 수송기에서 새어나온 연료가 불꽃을 만나 거대한 폭발을 일으켰고 경납고는 순식간에 화염의 바다로 변했습니다. 경납고를 뒤덮은 거대한 화염을 등지고 이소령은 최후의 보루인 중앙제어실을 향해 몸을 던졌습니다. 발바닥을 타고 전해지는 금속의 진동은 이제 기체 전체를 흔드는 거대한 울림으로 변해 있었죠. 김대희는 남아있는 마지막 탄창을 소총에 결합하며 적의 로봇 병사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통로 입구를 철저히 봉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김 병장은 부상당한 대원들을 수송기 잔해 뒤로 안전하게 대피시킨 뒤 이소령의 뒤를 지키며 소총의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총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화염은 어두운 통로를 찰나의 순간마다 붉게 물들였습니다. 적의 정예병들이 쏜 탄환이 이소령의 발치에 박히며 파편을 튀겼지만 그는 단 한순간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제어실의 육중한 강철문 앞에 도달했을 때 이소령은 배낭 속에 소중히 간직해온 특수 고성능 폭약을 꺼냈습니다. 그는 이 폭약을 중앙 제어반에 설치하여 적의 모든 인공지능 지휘 체계를 완전히 마비시키겠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폭약이 설치되는 동안 김대희와 김 병장은 몰려드는 적들을 상대로 처절한 육탄전을 벌였습니다. 김대희는 소총의 탄환이 떨어지자 대검을 뽑아들고 적의 금속 장갑판 사이를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김 병장은 폭발의 충격으로 인해 왼쪽 어깨에 큰 상처를 입었지만
조국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정신을 붙들고 마지막 수류탄의 안전핀을 뽑았습니다. 공중항공모함의 하부에서 수십 개의 설치라이트가 일제히 켜지며 수송기를 조준했습니다.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한 백색 광선이 기내를 가득 채웠고 이소룡은 눈을 찌르는 통증 속에서도 조종관을 옆으로 꺾으며 급선회를 시도했습니다. 기체가 옆으로 크게 기울어지자 바닥에 고여있던 바닷물과 흩어진 장비들이 한쪽으로 쏠리며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김 병장은 부상당한 동료를 꼭 붙잡으며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견뎌야 한다고 대원들을 독려했습니다. 공중항공모함의 측면 포탑들이 서서히 회전하며 수송기를 향해 총구를 겨누었습니다. 김대희는 수송기 뒷문의 기관총으로 다시 달려가 적의 포탑을 향해 응징의 불꽃을 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적의 두꺼운 장갑판을 뚫기에는 역부족이었죠. 김대희는 이소룡에게 적의 화력이 너무 막강하여 정면 승부는 불가능하다고 긴박하게 소리쳤습니다. 이소룡은 입술을 깨물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적의 공중항모 내부로 직접 파고드는 것뿐이라고 답했습니다. 그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는 무모한 작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바깥은 이미 적의 요격기들이 발진을 준비하고 있는 사지였죠. 이소룡은 엔진 출력을 한계치까지 높였습니다. 수송기의 엔진 노즐에서 푸른 화염이 길게 뿜어져 나왔고 기체는 비명을 지르며 적의 공중항모 착륙장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적의 대공포탄들이 수송기 주변에서 터지며 거대한 충격파를 만들어냈습니다. 파편 하나가 기체의 왼쪽 날개를 스치며 지나갔고 엔진 하나가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멈춰섰습니다. 이소룡은 멈춰버린 엔진을 포기하고 남은 하나의 엔진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는 대원들에게 곧 충돌에 가까운 착륙이 시작될 것이니 몸을 최대한 낮추고 무엇이든 붙잡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수송기는 적의 공중항모 진입로를 막고 있던 방어 셔터를 뚫고 그대로 안으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쇠와 쇠가 부딪히며 내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졌고 기체는 바닥을 긁으며 수백 미터를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기체가 멈춰섰을 때 수송기의 내부는 자욱한 연기와 타는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김 병장은 정신을 잃어가는 동료를 깨우며 서둘러 기체 밖으로 나가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그는 구겨진 수송기 문을 발로 차서 열고 밖으로 튀어나갔습니다. 그들 앞에 펼쳐진 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경납고와 당황한 기색으로 무기를 집어드는 적의 경비병들이었습니다. 김대위는 수송기에서 내리자마자 근처의 엄폐물 뒤로 몸을 던지며 소총을 조준했습니다. 그는 적들을 향해 항복은 없으니 끝까지 맞서 싸우라고 소리치며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이제 적의 심장부 한복판에서 소수의 아군 생존자들과 수천 명의 적군 사이에 처절한 사투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소룡은 권총을 굳게 쥐고 이 거대한 괴물을 하늘에서 추락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중앙 제어실을 향해 전진을 시작했습니다. 적들의 총탄이 경납고의 바닥을 때리며 불꽃을 일으켰습니다. 김 병장은 탄창을 교체하며 적의 증원군이 몰려오기 전에 통로를 확보해야 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소룡은 지도를 보지 않고도 기계적인 직감으로 제어실의 위치를 파악해냈습니다. 그는 대원들에게 우리 중 단 한 명이라도 제어실에 도달한다면 승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서로를 엄호하며 전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경납고 내부에 비상 사이렌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붉은색 경보등이 회전하며 전장을 기괴하게 물들였고 적의 중무장한 로봇 보병들이 거중기 사이에서 나타나 아군을 압박했습니다. 김대위는 로봇 보병의 관절 부위를 조준하여 사격하며 적의 방어선에 균열을 내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들의 뒤로 파괴된 수송기에서 새어나온 연료가 불꽃과 만나 거대한 폭발을 일으켰고 경납고는 순식간에 화염의 바다로 변했습니다. 경납고를 뒤덮은 거대한 화염을 등지고 이소룡은 최후의 보루인 중앙 제어실을 향해 몸을 던졌습니다. 발바닥을 타고 전해지는 금속의 진동은 이제 기체 전체를 흔드는 거대한 울림으로 변해 있었죠. 김대위는 남아있는 마지막 탄창을 소총에 결합하며 적의 로봇 병사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통로 입구를 철저히 봉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김 병장은 부상당한 대원들을 수송기 잔해 뒤로 안전하게 대피시킨 뒤 이소룡의 뒤를 지키며 소총의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총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화염은 어두운 통로를 찰나의 순간마다 붉게 물들였습니다.
적의 정예병들이 쏜 탄환이 이 소령의 발치에 박히며 파편을 튀겼지만 그는 단 한순간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제어실의 육중앙 감철문 앞에 도달했을 때 이 소령은 배낭 속에 소중히 간직해온 특수 고성능 폭약을 꺼냈습니다. 그는 이 폭약을 중앙 제어반에 설치하여 적의 모든 인공지능 지휘 체계를 완전히 마비시키겠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폭약이 설치되는 동안 김대위와 김병장은 몰려드는 적들을 상대로 처절한 육탄전을 벌였습니다. 김대위는 소총의 탄환이 떨어지자 대검을 뽑아들고 적의 금속 장갑판 사이를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김병장은 폭발의 충격으로 인해 왼쪽 어깨에 큰 상처를 입었지만 조국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정신을 붙들고 마지막 수류탄의 안전핀을 뽑았습니다. 12소령은 모든 요원이 안전한 지점으로 물러난 것을 확인한 뒤 수동식 기폭장치의 레버를 힘껏 눌렀습니다. 웅장한 폭발음과 함께 제어실 내부의 서버들이 푸른 불꽃을 내뿜으며 차례대로 멈춰섰습니다. 하늘을 지배하던 공중 항공모함의 추진 엔진이 굉음을 멈추고 거대한 강철의 성벽은 서서히 균형을 이루며 바다를 향해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기지에서 탈출할 때 사용했던 수송기의 구명정이 극적으로 사출되며 이 소령과 대원들을 태운 채 공중으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발 아래로는 적의 야욕을 담았던 거대한 비행체가 동해의 차가운 파도 속으로 침몰하며 거대한 물기둥을 일으키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모든 인공지능의 반란과 무인 병기들의 위협이 바닷속으로 영원히 매장되는 순간이었죠. 동쪽 하늘 저 멀리서 서서히 붉은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수평선을 물들이는 장엄한 빛은 온갖 화양 연기와 절망으로 가득했던 전장을 따스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이 소령은 구명정 안에서 땀과 피로 얼룩진 대원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김대희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조국이 무사한 것을 확인했다고 나지막하게 보고했습니다. 김병장은 비록 몸은 상처투성이가 되었지만 자신들이 지켜낸 평화로운 땅을 바라보며 자부심 섞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름 없는 병사로 남을지라도 오늘 밤 우리가 보여준 용기는 이 땅의 흙과 바다에 영원히 새겨질 것입니다. 전자기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다시금 평화로운 바람이 불어오고 대한민국은 그 어떤 거대한 위협 앞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는 당인한 의지를 전 세계에 증명해냈습니다. 이 소령은 구명정의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바다를 향해 정중하게 거수경례를 올렸습니다. 그것은 함께 돌아오지 못한 동료들에 대한 마지막 인사이자 끝까지 조국을 수호해낸 위대한 승리자들의 묵직한 다짐이었습니다. 찬란한 아침 햇살이 수평선 끝까지 뻗어나가며 기나긴 어둠의 전쟁 시나리오는 비로소 감동적인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